자, 봅시다. 학문과 사상의 발달, 도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도교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가 들어온 거죠. 자, 들어온 거는 영유왕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기록이 중요하니까 기록에는 영유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유왕은 누구냐면 연개소문. 네,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죠.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앉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그러니까 고구려 한 말기쯤 되겠죠. 그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불교를 좀 억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귀족을 탄압을 하고 싶은데, 귀족을 탄압을 하려면 명분이 없으니까 불교를 탄압을 하게 된 거고, 그 대신 도교를 장려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도교를 장려한 사람이 누구? 연개소문. 네,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교라는 종교는 뭐냐? 일단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교는 뭐냐? 자, 도교의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교는 산천숭배, 그리고 신선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신령? 약간? 그런 산신령은 어디 살겠어? 산에 살겠지. 그래서 그 산을 형상화하거나 산 모습을 뭐 조각을 해놓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이 조각이 돼 있거나 산이 그려져 있다. 아, 신선이 사는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신선 사상을 강조하고, 신선은 늙지 않고 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불로장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의 개념이 나와도 아, 이거는 도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도교에서는 또 여기는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또 도교하고 관련된 건 뭐냐면 수호신의 개념. 수호신은 방위신일 수도 있고 또는 12지신일 수도 있어요. 방위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뭐 들어봤죠? 거기서 말하는 청룡 뭐 주작 이런 거는 다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 다음에 12지신은 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의 띠를 상징하는 그 동물들이 있죠.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를 갔지? 중국인가 홍콩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어디를 갔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도교 사원을 이제 가이드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도교 사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한쪽에 다 그 12지신상 있죠. 그 12지신상이 크게 불상처럼 조각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다 만지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발등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자기 띠에 해당하는 동물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서 이제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12지신의 막 발등이나 막 이런 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다 까매.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막 매질매질 까맣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도교 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교에서도 또 신으로 숭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지신. 그러니까 다 수호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위신이든 12지신이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거예요. 무의자연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의자연. 또는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노장사상이겠죠?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의 교리, 이 노장사상의 핵심은 무위자연이거든요. 무위자연은 무위, 인위적인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를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이런 개념도 다 도교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들은 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교재에 사진이랑 같이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185페이지랑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고구려는 강서대묘 사신도. 자, 강서대묘라고 하는 고분에 벽화가 있어. 자, 사신도라고 하는 건 내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185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북쪽 방향을 지키는 현무도라고 아마 여러분 써 있을 거예요. 현무도는 검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게 되어 있고 뱀 형상의 머리가 2개야.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약간 크로스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쪽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인 현무도를 형상화한 거고, 여기는 현무도뿐만 아니라 뭐 주작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호신이니까 도교구나.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우원시는 기억나요?
그 있잖아. 뭐 하늘의 뭐 이치를 뭐 깨달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족함을 알면 그만둠이 어떠하리. 그러면서 이제 우중문한테 보냈더니 우중문이 함정이다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한다. 자, 을지문덕의 우원시에서 이 도교의 경전이 도덕경이거든요. 그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이라는 표현이 이 시에 나와요.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만족함을 알면 그만둠이 어떠하리가 마지막 문장인데 만족함을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족이라는 단어고 이 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덕경에 나오는데 이 표현을 을지문덕이 시에 쓴 거면 이 도덕경을 읽어봤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이 전파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구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아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사진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백제의 도교 영향. 자, 첫 번째 백제 산수문전. 산수문전이면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수무늬 벽화. 벽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닥에 약간 네모나게 한 그 정도 크기 정도 될걸요? 타일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산수문전. 두 번째는 사택지적비라고 해서 자, 백제 의자왕 때의 신하인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혼자 있고 하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나타낸 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인생이 무상하네. 자, 이런 인생 무상도 도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교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지석. 자, 무령왕릉의 지석은 무령왕릉 묘에서 나오는 그 묘지석이겠죠. 이 왕이 누구고 언제 돌아가셔서 무덤을 언제 썼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호신의 개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매지권이라고 하는 매지권은 땅의 신인 지신에게 이 땅을 샀다는 증거가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왕이 돌아가셔서 무덤을 쓸 건데 땅의 신인 지신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어. 그러니까 이 지신은 우리 왕의 무덤을 잘 보호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무령왕릉 지석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실제로 중국의 오수전이라고 하는 돈을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샀다라고 하는 증거가 담겨 있다. 그러면 지신이니까 수호신이니까 도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진을 좀 볼까요? 금동대향로 보시면은 이게 향로니까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요, 절반이. 자, 여기 보시면 칠판을 잠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향로는 아래쪽에는 이렇게 용이 받치고 있고 위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뚜껑이 절반 열린다고 했죠. 이 뚜껑의 윗부분은 신선이 살고 있는 이렇게 산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고 그리고 이 산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 조각이 아니라 사실은 주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연꽃 무늬가 이렇게 연꽃 무늬가 받치고 있어서 자, 요 아래쪽은 자, 요 동그란 거의 절반 뚜껑 열리는 아래쪽은 불교 연꽃 무늬니까 그리고 위에 거는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도교. 그래서 이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요 문화재는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로서 요게 발견된 이후에 백제 문화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그런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바로 금동대향로인데 여기서도 도교의 개념을 담고 있다. 자, 백제는 문화재가 직접 이렇게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 제목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신라 봅시다. 신라는 별거 없어. 신라의 화랑을 뭐라 그랬어? 국선이라고 했어. 국가의 신선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풍류를 즐긴다라고 해서 풍류도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신선을 형상화한 거야 도교네?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는 김유신 묘의 12지 신상이라고 하는 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 신상도 수호신이니까 도교지. 그 다음에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이라고 하는 비석에도 이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써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해. 자, 발해는 정효공주의 묘지문이에요. 비문. 정효공주의 묘지문에 불로장생이라는 개념이 있다. 불로장생이면 도교라고 했죠? 그래서 도교구나 라는 거.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만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풍수지리설. 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건 산의 흐름, 그 다음에 물의 흐름, 이런 어떤 자연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입히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문학적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고, 이 풍수지리설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신라 말기. 자, 도선 승려 이름입니다. 도선 나오면 풍수지리설. 자, 아까 도의는 뭐였죠? 도의? 선종불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칠판을 보고 있으니까 안 헷갈리지만 막상 문제로 받으면 아, 이게 도의였더라, 도선이었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죠. 도선은 풍수지리설이라는 거. 자, 봅시다. 산세, 수세를 고려해서 집을 짓거나 뭐 궁궐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알죠? 이렇게 뭐 명당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 자, 그리고 이거는 도참 사상과 연결해요. 도참은 뭐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왕이 나오겠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도참 사상과도 연결이 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더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실제로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이 신라 말기에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 이때 유행했던 건, 자, 경주의 지덕이, 경주,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지덕이 이제는 끝났다. 쉽게 말하면 땅의 기운이 끝. 그럼 이제 신라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망할 거야.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신라는 망하겠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뜰 거지? 어느 지역이 괜찮을 거지?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송악길지설이에요. 그래서 송악을 근거로 한 사람이 왕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뜻이겠어? 왕건 여기가 뜨겠네? 왕건이 나중에 뭐 왕이 되겠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돼서 신라 정부는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호족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 자, 거기에 기여한 사상이 뭐냐? 풍수지리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구나. 자, 지방 중심의 국토 재편성. 이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신라는 망할 거라고 했고 송악이 뜰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국토를 재편성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줬지라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고려 왕국의 기반이고 비보사찰과 비보탑의 건립. 비보는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기운이 좀 부족해. 요 땅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은 운주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운주사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미륵불이 있죠. 미륵 부처의 조각상?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왜냐면 그 절의 형세가 이런 거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러니까 바다로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무겁게 닻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닻을 내리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 그 땅의 기운을 좀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운주사라고 하는 절에는 이렇게 돌로 된 불상들을 굉장히 몇백 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풍수지리설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보완한다라고 하는 걸 비보사찰. 그런 식으로 만든 걸 비보사찰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든 절을 그런 탑을 비보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보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막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풍수지리설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이런 거 막 따로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풍수지리설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는 유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자의 보급과 교육으로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한자는 우리나라에 철기시대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변형시킨 거 뭔지 알죠? 이두랑 향찰. 그래서 음과 뜻을 사용해서 한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인 걸 이두나 향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토착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 및 한학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은 뭐냐면 학교니까 우리가 학교 이름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한학이라고 하는 건 한문학의 어떤 수준을 보면 유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릉비 문장이 아주 뛰어나던데 그러면 이게 유학의 수준이 높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글자로 된 자료 있죠. 뭐 비석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러면 한문학의 수준이 높고 유학의 수준이 좀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학교는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비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정치사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만 하시면 되고 알아둘 건 학교. 알겠지? 학교 이름은 알아둬야 되니까. 자, 고구려 학교 이름 태학. 역시 어느 왕 때인지까지 체크. 사세기 소수림 왕 때. 자, 그 다음에 한문학은 비석이랬죠? 관계도 대한 능비, 중원, 고구려비 이런 것들 다 이런 비석들이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오원시는 을지문덕이 아까 오원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백제는 학교 있다 없다? 백제는 학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학교가 없어요. 교육기관은 없고 그 대신 박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박사제도가 있다는 거 볼 때 학교는 없지만 유학의 수준은 높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박사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학은 자, 계로왕의 부귀국서 알죠? 계로왕이 고구려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 쓴 거. 그 다음에 무령왕은 지성 아까 나왔고 6세기 사택지적비 아까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의자왕 때쯤 되니까 7세기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문장의 수준이 아주 높은데 한문학이 발달했구나, 유학이 발달했구나.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학교 있다 없다? 신라는 학교 없다. 통일 전은 없고 통일 이후에 생기게 되죠. 학교 없다. 자, 하지만 화랑도가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비석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거 기억나요? 임신서기석 화랑 2명이서 유교 경전을 뭐뭐뭐 공부하자 맹세한 거. 그러니까 학교는 없지만 유교는 공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석들은 뭐 제가 따로 안 해도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비석들을 통해서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지.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기관. 알겠죠? 교육기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가봅시다. 자, 통일신라에는 학교가 생겼지. 신문왕 때 국학이 생겼지. 자, 신문왕 때 국학이 생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국학이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경덕왕 때 중국식으로 바뀌었죠. 태학강 중국식으로 바뀌었다가 자, 그 다음에 회고왕 때 다시 국학. 시험에는 이거 물어봐요. 어느 왕 때 바뀌었지? 어느 왕 때 생겼지? 이거 물어본다는 거. 자, 신문왕 때 국학이 생겼고 경덕왕 때 태학강으로 바뀌었다가 회고왕 때 다시 바뀌죠. 국학으로. 그래서 어느 왕 때 바뀌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 자, 이것도 어느 왕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독서 공부한 것을 삼품 상중하로 나눠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관리로 뽑을 거야. 자, 그런데 귀족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래서 제대로 실시는 안 됨. 자, 그 다음에 발의 학교 이름은 주자감. 학교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주자감이고 그 다음에 한문학이 발달했다는 건 역시 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묘지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예공주, 정효공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이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편찬. 자, 역사편찬은 여러분 책에 그대로 나와요. 190페이지에 그대로 나온다. 자, 가볼까요? 고구려에서는 처음에 고구려 초기에 역사책이 있었어요. 6,200권. 자, 그런데 이거를 영양왕 때 신집5권으로 개편한 거예요. 영양왕 때 신집5권으로 이문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편되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영양왕. 어느 왕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백제는 어느 왕 때? 근초고 왕 때. 자,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죠. 자, 신라는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래서 어느 왕인지 그리고 이거 지금 여러분이 칠판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보니까 신라는 국사고 백제는 서기지. 근데 나중에 고흥의 국사, 거칠부의 서기. 그렇게 해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잘 봐둬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틀리면 짜증나는 것들.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거 틀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 비고 다 남아있지 않다. 다행이야. 이것까지 남아있었어 봐. 시험이 얼마나 자주 나왔겠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 왕 이렇게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들이죠. 자, 통일신라 시대 학자들 한번 봅시다. 미리 얘기하지만
요 앞에 3명은 신라 중대. 마지막 1명은 신라 하대. 자, 봅시다. 강수부터. 자, 강수는 외교문서에 굉장히 능통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삼국통일을 할 때 이제 그때 외교문서 같은 거 많이 써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외교문서가 당나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신라에서는 그걸 해설하는 사람,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강수를 불러서 했더니 막 엄청 유려하게 해석을 하면서 또 당나라에 보낼 외교 문서를 막 기가 막히게 써서 보낸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외교 문서에 굉장히 뛰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 답설인기서 청방인문서라고 하는 외교 문서예요. 이게 설인기라고 하는 장군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을 해서 보냈다. 그 다음에 김인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인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무왕의 동생인데 그 문무왕의 동생이 당나라 인질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청방, 풀어줄 것을, 방면해줄 것을 청하는 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문서를 써서 보냈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강수는 불교를 좀 비판하죠.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했는데 세외교라는 건 이제 세력을 모으는, 그래서 어떤 학문으로서 보다는 이런 좀 종교, 좀 안 좋은 종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외교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누구냐 물어보면 아, 강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설총 이 사람 아까 우리 이 사람 아버지가 원효, 그쵸? 원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두를 정리해줘. 아까 이두 향찰이 한자를 좀 쉽게 풀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 신문왕에게 바치게 되는데, 화왕계가 뭐냐? 꽃 중에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꽃을 의인화시킨 거지. 그래서 꽃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이런 거예요. 꽃 중에 꽃은 모란이니까 모란이 왕이고, 충신은 할미꽃, 간신은 장미꽃. 예쁜 장미꽃이 간신인 거야. 그래서 왕은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왕계라는 글을 지어서 신문왕에게 바침으로써 왕에게 충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깨달음을 줬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줬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화왕계라는 글이죠. 자, 김대문은 성덕왕 때 인물이고요. 자, 저서. 자, 지금부터 김대문과 최치원은 저서를 좀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면 조금 비슷할 수 있어서 저서를 구별하시면 되는데, 자, 이 또 김대문의 특징은 진골. 나머지는 육두품. 제가 안 쓴 사람은 육두품. 이 사람만 진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은 화랑세기, 화랑의 전기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고승전은 고승의 전기문 같은 거, 고승에 대한 기록. 한상기는 한산주의 도독으로 파견됐을 때 한산주에 관한 얘기를 모은 거고, 그 다음에 계림작전에서 계림은 경주니까 경주에 관한 얘기들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딱 신라에 관한 글들만 썼어요. 그래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김대문. 자, 최치원은 당의 빈곤과 협격. 왜 최치원 얘기는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진성여왕 때 그때쯤 사람인데 12살, 2살 때부터 시를 썼고 5살에 왕한테 불려가서, 천재니까 왕한테 불려가서 왕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상을 받아왔고, 12살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갈 때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너 10년 안에 성공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18살쯤에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빈곤과라고 하는데 빈곤과 합격을 했고, 이 합격을 하게 되면 당나라 공무원이 되고 약 10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대 한 중후반쯤의 나이에 신라로 돌아왔는데, 너무 천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모함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너무 지긋지긋해져서 왕에게 막 이런 거 건의안 막 이런 거 제시하면 뭐해, 받아들여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속세로 내려갔다. 은둔 생활이라고 하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자, 이 사람은 그럼 뭘 알아야 돼? 저서. 그래서 아까 김대문과 비교를 하라는 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뭐 김대문, 이거는 최치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막상 또 시험으로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저서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개원필경이라는 건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라고 볼 수 있고, 토황소 경문은 황소라고 하는 사람을 토벌해야 한다 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황소라고 하는 농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요거 이제 때려잡자라고 하는 글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글이 토황소 경문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제왕, 연대력, 사산비문 이렇게 나오는데 사산비문이 뭐냐면요. 191페이지 보시면은 4개의 산에 4개의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 비석들이 또 유명하다. 거기 보면 나오죠. 자, 숭복사비, 쌍계사, 진감선사비, 그 다음에 봉암사, 지증대사비, 성주사, 낭해화상비 이런 것들. 예전에는 요 사산비명이 7급 시험에만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9급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산비명도 한번 살짝 봐두세요. 최소한 이게 최치원 거구나 정도는 우리가 또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김대문과 최치원은 좀 구별을 해라. 특히 심호십조가 어느 왕한테? 진성여 왕한테 바쳤다라고 하는 거. 신라 말기 사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라 중대 사람이고 여기만 진골, 나머지는 육두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최치원 같은 경우는 신라 말기에 이런 최치원을 비롯한 삼최라고 해서 최씨 유명한 학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갈린 거야. 자, 최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은둔 생활을 했다고 했죠. 이 사람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내려가 버렸죠. 속세로. 그래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최언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씨 유명한 학자 3명이란 뜻이고 3명의 공통점은 다 당의 빈곤과에 합격한 엄청 똑똑한 유학파들. 자, 그런데 최승우는 견훤에게 가요. 나중에 이제 신라 말기에 견훤에게 가서 견훤의 신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최언위는 왕건에게 가요. 자, 결국 성공한 사람은 누구? 최원이가 성공했겠지. 왜냐면 여기만 살아남았잖아. 나라가 계속 가는 거잖아. 나머지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삼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빈곤과 합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는 최치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천문학으로 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천문학은 하늘이니까 농경과 밀접하고, 자, 농사가 잘 되면 왕이 괜찮아서 그래. 즉 왕권과 관련이 있어요. 왕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죠. 삼국사기에 천문에 관련된 기록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해성이라든가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별자리 천문도가 남아있고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천문학이 또 굉장히 뛰어나다. 이 고구려 천문학이 고려로 전해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역박사라고 하는 또 천문학에 또 좀 조예가 깊은 그런 또 학자가 있었고, 일관부라는 관청이 있었고, 이게 뭐냐면 원가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중국의 달력이에요. 중국의 달력을 가져다가 썼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면 첨성대죠. 자, 첨성대는 어느 왕 때? 나와버렸네.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의 천문관측기구.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거기로 놀러 갔던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그 천문대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알지? 거기에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없어?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술 먹고 그런 데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잡혀갔겠지? 문화재 훼손 이런 걸로. 그리고 또 여기 지진이 또 한 번 났었죠. 경주에서 정규 근처 포항 막 이런 데서 지진 나가지고 지진 났다는 소리를 딱 듣고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첨성대였어요. 첨성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다행히 첨성대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알죠? 호리병 모양처럼 생겼는데 절반이 다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너지진 않아요. 자, 어쨌든 첨성대, 선덕여왕 기억하시고, 자, 통일신라는 누각전이라고 하는 물시계를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대요. 뭐 등등 별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수학과 목판 인쇄술로 넘어갈까요? 자, 수학이 발전했다라는 걸 딱히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뭐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학을 모르고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발전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94페이지처럼 이렇게 지금 거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기하학이라고 하죠.
지금 석굴암의 구조도인데 이 석굴암의 구조가 이렇게 딱 맞게 굉장히 비례가 제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학 모르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발전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의 구조가 가장 대표적이죠. 거기 보시면 석굴암의 구조 같은 게 나와 있고 자, 요거는 하나 또 우리가 외우고 갈 것이 있다. 목판, 인쇄, 물.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목판 인쇄술이 뭐냐면 나무 판에다가 알죠? 여러분 조각칼로 거꾸로 새겨가지고 종이 딱 대서 찍어내면 이게 목판이에요. 이게 나무야. 그럼 이건 목판 인쇄술인데 이 목판으로 된 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거기 나와 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도 나와 있죠. 자, 물론 이거는 세계 기록유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렇게 중요하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어야 되지. 왜 아니냐면 정확한 연도가 써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700 몇십 몇 년에 이걸 딱 찍었어 라는 게 써있으면 대박일 텐데 써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죠. 잠정적으로는 다 인정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을 하지만 딱 몇 년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밝혀져 있진 않고 자, 이거는 그럼 어디서 발견됐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됐어요. 불국사 3층 석탑이 뭐냐면 석가탑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석가탑, 불국사. 그 안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도를 어떻게 추정하냐? 자, 여러분.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렇게 두루마리 종이로 이렇게 싸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탑 안쪽에다가. 그러면 언제 만들었을까? 탑 만들 때 만들었겠지. 탑은 8세기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8세기일 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종이에다가 찍어냈는데 두루마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말아서 넣은 거고 그러면 신라시대 종이가 남아있다는 거죠. 1300~400년 전 종이가 남아있다는 거니까 종이도 잘 만들었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제지술이겠죠.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알아둘 것. 자, 그 다음에 금속기술로 가볼까요? 자, 고구려에서는 수레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벽화가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칠지도나 금동대학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195페이지 보시면 금동대학로 아까 설명했죠. 도교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금속으로 주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 동물들 다 새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백제의 금속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구나. 자, 신라 하면 금관이죠. 금관이 발견된 무덤이 5개예요. 그래서 5개의 금관이 발견이 됐고 이런 금관들 또는 금제품들이 뛰어나구나. 아, 신라의 금속 기술이 발전했구나.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우리 사진 나올 거예요.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써있네. 에밀레종 또는 봉덕사종이라고도 해요.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에서부터 태공왕까지 만든 종이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 경덕왕에서부터 해공왕까지 주조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발달 한 장 넘겨서 예술로 넘어가 볼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왔지만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자, 앞에서 제가 고대에서 나올 만한 건 고분이다. 고분은 무덤이죠. 여러분, 무덤은 능이라고도 하고 총이라고도 해요. 분이라고도 해요. 다 무덤이에요. 능은 왕릉이죠. 총은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왕이 묻혀있으니까 우리가 능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이나 뭐 높은 사람들이 왕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묻혀있으니까 총은 뭐냐면 누가 묻혀있는지는 몰라. 근데 뭔가 좀 특징이 있어. 예를 들면 벽화가 발견됐다거나 그 안에서 뭐 금관이 발견됐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특색이 커. 그러면 총. 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특색도 없고.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1호분, 5호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기도 해요. 왜냐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어쨌든 다 고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능, 분, 총 다 고분이야, 고분.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구별만 좀 잘 하시고 사진 잘 봐두시고 첫 번째. 자, 고구려 초기에는 뭘 만들었어?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무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을 막 쌓아 올렸겠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간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 이렇게 돌을 줄 맞춰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약간 피라미드 모양처럼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사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막 엄청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고구려 구분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쌓은 걸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예쁘고 유명하고 좀 크고 이게 바로 장군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돌무지의 형태에서 피라미드 형태를 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장군총. 장군총은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게 장군총이죠. 자, 돌을 크게 잘라서 약 7층으로 쌓아 올렸고요. 한 변의 길이는 약 30m 정도 되고 위로도 꽤 크죠. 한 18m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큰 무덤의 형태가 바로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고 자, 이 장군총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들의 무덤일 걸로 추측하겠죠? 뭐 광개토 대왕이나 뭐 이런 무덤으로 추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특징. 그러면 무덤이라는 게 시신을 넣기 위한 거죠. 시신을 어디다 넣었을까요? 지하에 넣었을까요? 지상에 넣었을까요? 지상에. 이 무덤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상에 널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장군총에 이렇게 옆에 뭐라고 그래? 세워놓은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받침돌처럼 세워놓은 거. 그것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딴 시대 후대에 세워놓은 게 아니고. 근데 그 받침돌 크기 하나가 제 키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이 됐구나. 물론 뒷부분으로 돌아가면 약간 좀 무너질 똥 말똥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보존이 잘 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후기로 갑시다. 자, 초기는 돌무지 무덤 장군총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그냥 설명이 나와요. 돌로 널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서 봉분을 제작했다. 자, 말 그대로 돌로 된 방이 있어요. 물론 복도를 좀 따라 들어가면 입구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방이 또 있을 수 있고 방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여기를 흙으로 이렇게 덮었죠. 그러면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구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도구를 하기가 쉬워요. 문만 찾으면 돼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굴이 굉장히 쉽다. 자, 그리고 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벽이랑 천장이랑 이런 데가 다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돌로 되어 있으면 벽화 오케이. 알겠죠? 돌로 되어 있으면 벽화 괜찮다. 자, 그래서 벽화를 그릴 수가 있고 천장 구조를 모조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모조림 천장은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은 모조림은 모서리를 줄여나갔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생각. 이게 천장이야? 올려다보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돌을 모서리에다가 괴서 좁히는 거예요. 다시 모서리에다가 돌을 대고 모서리에다 돌을 대서 실제로 보면은 천장 모습이 어떻게 생기냐면 단면도는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모조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특징 첫째 벽화, 둘째 모조림 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벽화는 처음에는 일상생활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추상적으로 바뀌는데 무슨 말이냐면 199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처음에는 일상생활 모습이야. 그거 뭘까요? 일상생활 모습. 이거 우리 집 부엌이야.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궁이 있고요. 지금 솥에다가 뭐 끓이고 있어. 그리고 옆에 보면은 수레 같은 것도 지금 주차장이죠. 지금으로 하면 수레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매달아 놨어요. 그 뭐라 그래? 정육점처럼 이렇게 고기를 매달아 놓은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 부엌이네? 나의 일상생활 모습이네? 자,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강서대명 사신도 중에 주작도예요, 이게. 그러면 얘는 실제 동물일까요? 상상의 동물일까요? 상상이야. 그럼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 상징적.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생활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바뀌어가는구나. 벽화의 형식은. 그래서 초기에는 일상생활 또는 뭐 후기에는 추상적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벽화 모습이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굴이 쉽다. 자, 도굴이 쉽다는 건 이 안에 유물 남아있다 없다? 없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벽화만 있는 거예요. 벽화는 뜯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가져가 버리고 별게 없어. 그게 바로 요거고.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 사진, 여기 사진 뭐 우리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199페이지에 여러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굉장히 익숙한 요 수렵도, 알죠 여러분? 수렵도 말 타고 가면서 허리를 뒤로 꺾어서 뒤쪽을 바라보며 사냥하는 모습,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양궁을 잘하나? 좀 신기하지 않아? 어디서 기사를 난 거 보니까 양궁까지 관역바지의 거리가 70m래요. 자동차 7대. 그리고 관역은 1.2, 그러니까 122cm. 그리고 그 안에 텐 있죠, 텐. 12cm래, 12cm.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70m에 12cm 보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를 맞추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나 너무 신기하던데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신기한 거야. 정말 그렇게 조그만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각으로 쏘는 게 아닐까? 보여서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냥 당기면 꽂히는 거지. 너무 신기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는 거 보면 DNA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최근 들어서 양궁 되게 신기해. 딴 건 모르겠고 양궁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자, 어쨌든 수렵도, 요게 수렵도. 이 수렵도는 무용총회. 그래서 여러분 수렵도 옆에 사진에 보시면 무용하는 그림이 있는 게 그림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름도. 자, 씨름도는 각저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요 씨름도도 재미있는 게 오른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옆모습, 생긴 모습이 우리나라의 골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서역인,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역인, 인도나 서남아시아 쪽 사람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쌍용총은 무덤 안에 기둥이 2개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양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역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백제는 수도가 바뀔 때마다 무덤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성 시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자, 돌무지 무덤이긴 한데 고구려와 좀 비슷하긴 한데 양식은 좀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200페이지 보시면은 서울 석촌동 고분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우리나라의 서울 석촌동에 가면 백제 귀족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한 7개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 자, 그러면은 이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원래는 고구려 양식인 거잖아요. 자,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이 비슷하다. 고구려 유민이 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 자, 두 번째 굴식 돌방 무덤. 웅진 시기에는, 자, 웅진이면 공주죠. 공주 송산리라고 하는 동네에 백제 왕족들, 귀족들의 무덤이 여러 개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 개라고 표현했지만 7개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6개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하나를 더 발견을 해서 7개가 됐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고구려도 굴식 돌방 무덤 있죠? 이제 백제도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을 하고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런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특징 없다? 그래서 숫자를 붙여줬어요. 1호부터 5호까지. 특징 없고, 벽화 없고, 유물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어요.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이 요 송산리 고분에서 발견됐는데, 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양식은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양식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그러면 중국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2개 있어요. 2개 남아있는 거죠. 한반도 안에는. 자, 그러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자, 하나는 송산리 6호분. 자, 이렇게 숫자가 붙여 있다는 건 얘도 별다른 특징은 없다는 거죠. 다만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가 남아있어요.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자, 원래는 아까 6개 있다고 했죠. 무덤이 6개 있다. 그래서 무덤이 6개인 줄 알았는데, 이 송산리 6호분은 일제시대 때 도굴을 당해서 무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 그래서 배수로를 이렇게 뚫어주는 공사를 하다가 하나를 더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7번째 무덤이죠. 그래서 원래는 7호분이어야 되는데 이 무덤 안에서는 글씨가 써있는 묘지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누가 묻혔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즉 무령왕의 무덤이니 발견이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고요.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자, 1971년 발굴, 온전한 상태로 발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됐다는 건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쇠무덤이죠. 쇠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아무도 안 열어본 무덤인 거죠. 그게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인데, 문제는 1971년이라는 거. 1971년에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기술, 고고학적 지식 별로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무덤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무덤 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막 몇 시간을 땅을 파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무덤 문을 열었는데 이 무덤을 열었을 때 이미 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덤 유물을 제대로 발굴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소문이 금방 다 나버려가지고 이제 왕릉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막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취재를 하러 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는 오지, 날은 저물었지, 구경꾼들은 나타나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제 뭐 훔쳐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단을 내린 게 뭐냐? 그 무덤 안에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유물을 싹 쓸어 담아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 발굴되면 몇 년씩 발굴하는 거 알죠? 심지어는 이 무덤의 표면에 붙어있는 미생물까지도 전부 다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쓸어버려서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졸속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분의, 그러니까 고고학의 최대의 성과이면서 최악의 성과. 그게 바로 이 무령왕릉이에요. 이 무령왕릉은 재미있는 게 이 무령왕의 왕과 왕비의 합장릉인데 이 왕과 왕비의 무덤을, 그러니까 그 시신을 넣은 관, 일본산 나무로 만든 관을 썼어요. 일본산 금송이라고 하죠. 소나무로 만든, 일본산 나무로 만든 금송 관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오수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일본 유물, 그 다음에 중국 유물,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된, 약간 좀 글로벌하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거고, 물론 묘지석이 발견됐죠.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상자를 알 수가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유일한 무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무덤은 싹 도굴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머지 모든 무덤은 다 도굴됐고 얘만 도굴 안 된 상태로 발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무령왕릉.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무령왕릉. 자, 일단 벽돌무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무령왕릉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그렇게 벽돌을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무령왕릉에는 또 하나 벽화가 없다. 자, 송산리 6호분 같은 벽돌무덤이지만 벽화 있다. 하지만 무령왕릉은 벽화 없다. 자,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벽돌 하나하나에 전부 다 꽃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벽돌 자체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굳이 벽화를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벽화 없다.
송산리 6호분 같은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 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별을 해놓으시고 시험에는 무령왕릉이 잘 나오겠죠. 자, 사비시대로 넘어가면 다시 굴식돌방 무덤. 그래서 다시 굴식돌방 무덤으로 넘어가면은 크기는 좀 작아지고 세련돼졌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서울 석천동고분과 무령왕릉 시험에는 진짜 잘 나오겠죠? 무령왕릉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진은 뭐 여러분 책에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자, 책에 나오는 사진들이고 여기 보시면 송산리 6호분의 벽화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다라는 거. 하지만 무령왕릉에는 벽화 없다 라고 하는 거 구별하시고 무령왕릉 지석까지. 자, 이제 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일 이전. 자, 통일 이전에 보시면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자, 이 덧널이라고 하는 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진에 단면도 나와 있으니까 구조도 보시고. 자, 이렇게 나무로 덧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관이라든가 껴묵거리 같은 걸 놓고 여기 위에를 돌로 덮어요. 돌로 이렇게 덮어.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여기 안에 시신 넣은 방은 요만한데 실제 무덤은 요만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무덤, 큰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자, 벽화는 돌에다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덧널은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다. 자, 특징 보세요. 나무 덧널 그리고 벽화는 없고. 자, 만약에 아까 우리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왕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왕비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덤 문을 열면 돼요. 벽돌 무덤은 무덤 입구를 찾아서 열면 돼. 그리고 왕비의 시신을 넣고 무덤을 닫으면 되는 거거든요. 왕과 왕비의 합장릉 두 명이 묻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자, 왕이 돌아가셔서 묻혔어. 왕비는 어떻게 묻어? 이제 무덤을 다 파야 되겠지. 이제 흙 파고 돌 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장묘 한 명만 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둘이 묻는 게 아니죠. 즉 합장할 수가 없다. 자, 단장묘는 한 명만 묻을 수 있다. 합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파내려면 되게 힘들겠죠? 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제시대 때 어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구슬 같은 정말 너무 진기하게 생긴 비싸 보이는 그런 구슬 같은 걸 막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이제 순사겠죠? 일본 순사가 가서 내놔. 뺏어갔지 이제. 그랬더니 저기 가면 많다고 이런 거. 가보니까 이 무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무덤이 발굴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누구 무덤인지를 적혀 있진 않죠. 그래서 이제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지만 신라에는 이런 뭐 금관을 비롯해서 구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이런 식으로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는 신라 고유한 양식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 신라에만 있어.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고유한 양식이다. 자, 대표적으로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총 등등. 그래서 이런 무덤들은 그리고 우리 호우명 그릇 기억나죠? 호우총. 이거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1페이지 맨 아래에 천마도라는 그림이 있네. 얘는 벽화일까요? 아닐까요? 벽화는 못 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벽화가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말 안장에다가 매다는 말 장식품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작나무에다가 그린 벽화 아니고. 자, 그러면 통일 이전에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만들어졌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고 벽화도 있긴 있어요. 신라는 전체 무덤 중에 벽화가 몇 개밖에 없거든요. 정말 조금 있는데 벽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승묘라고 하는 무덤에 벽화가 있긴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승묘 벽화 살짝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벽화가 있긴 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갈까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 화장법이 유행하죠. 이거는 그냥 불교식 장례 방식이죠. 사람을 시신을 태우는 그런 화장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문무왕릉이 이런 화장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굴식 돌방 무덤 안에다가 뭔가 장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둘레도를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아까 김유신 묘라고 해서 사진 나와 있죠. 요게 12지 신상 조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돌무지 덧날 무덤이 시험에는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발에 살짝 보면 되는데 무덤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벽돌 무덤 중에 무령왕릉.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오는 건 돌무지 덧날 무덤. 요 두 가지가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온다. 특색이 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발해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제 요 사진은 뭐 여러분 책에 나오는 사진이니까. 자, 발해로 넘어갑시다. 발해에서는 요 두 개만 잘 구별하면 되고요. 이거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시험 문제 중에서 이 돈화현인지 활용현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학생들이 다 멘붕이었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발해 구분을 물어보면서 위치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한번 됐어서 학생들이 한번 난리 났었죠. 다 틀렸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봅시다. 정해공주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가 있는데, 자, 정해공주와 이제 밑에 정효공주는 둘 다 문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미리 이렇게 써볼게요. 정해공주가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가 넷째 딸이거든요. 근데 이 두 딸이 다 30대 중반쯤의 젊은 나이에 다 일찍 사망을 하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무덤을 썼겠죠. 무덤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고구려식으로 하나는 중국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영양.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돌사자상이 나왔죠.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돌사자상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 그래서 중국식으로 만들었죠. 당의 양식을 모방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고임천장 인물도 벽화. 여기서 벽화가 나왔다라는 거. 자, 굴식돌방 무덤에서는 돌사자상, 그리고 벽돌 무덤에서는 인물도 벽화. 이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정해공주 묘가 벽돌 무덤이지 아니면 굴식돌방 무덤이지 정효공주 묘가 벽돌 무덤이지. 지금은 안 헷갈려. 그냥 눈으로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 진짜 헷갈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 돈화현이냐 뭐 활용 뭐 가봤어야 알지 활용인지 돈화인지 당연히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어렵고 지역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제 양식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와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 둘 다 잘 나오고 둘 다 묘지석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묘지석 중에서 요 정효공주 무덤에서의 묘지석 지석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불로장생의 개념, 불로장생의 개념이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203페이지 보시면은 고대 고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비교 한번 쭉 해보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까요? 제가 끝까지 다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남았어. 고대의 문화는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이 많죠. 뭐 나라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